자, 예상 보고 문제 제1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기관의 회전력이 가장 클 때는 언제냐? 바로 중속일 때가 회전력이 가장 큰 겁니다. 여러분들 1번, 4번 정답으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번 자동차용 LPG 연료의 특성을 잘못 설명한 것은 LPG는 연소 효율이 좋고 엔진이 상당히 정숙하죠. 그 다음에 대기 오염이 적기 때문에 위생적이고 경제적일 수가 있습니다. 엔진 윤활유 오염이 적기 때문에 엔진 수명도 길어요. 하지만 증기 폐쇄가 잘 일어난다. 아니죠. 베이퍼록이 잘 일어난다는 거 아닙니다. 베이퍼록이 오히려 없어요. 이거 알고 계십니다. 기체니까. 3번 디젤 기관에서 과급기 즉 터보의 사용 목적으로 틀린 것은 엔진의 출력이 증가되죠. 그 다음에 평균 유압력이 향상될 수 있고 회전력이 증가하지만 최적 효율이 작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최적 효율이 커집니다.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PS 즉 1마력으로 1시간 동안 하는 일량을 열량 단위로 표시하면 얼마냐 그랬습니다. 자, 1마력은 75m/s죠. 그런데 세크라면 초란 말이야. 그래서 1시간이라고 그랬으니까 75 곱하기 3600 하게 되면 약 27만 정도가 나올 거예요. 27만. 근데 1kcal는 423kg/L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27만을 423으로 나눠주게 되면 약 632.3kcal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요거 그냥 계산하기 어려우시니까 외우세요. 그냥 1마력 1시간 동안 약 632.3kcal가 나온다.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관의 윤활유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이렇습니다. 기관의 윤활유 구비 조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비중이 적당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점성과 온도의 관계가 아주 양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카본 생성에 대한 저항력이 있어야 될 것인데 인화점 및 발화점이 낮게 되면 쉽게 불이 붙어버리죠.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윤활유는 불이 잘 붙질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인화점 및 발화점은 높아야 된다는 거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기관 정비 작업 시 피스톤 링의 이음 간격을 측정할 때 측정 도구로 가장 알맞은 것은 이 엔드갭을 측정하는 건데 분해된 실린더 블록에다가 피스톤 링을 거꾸로 집어넣어 가지고 수평이 되게끔 어디까지 밀어 넣어야 되냐면 가장 실린더가 마모가 적은 곳 바로 BDC 부분입니다. 그래서 BDC 부분까지 피스톤을 거꾸로 넣어서 툭툭툭 쳐가지고 밑에까지 온 다음에 그때 링이 수평이 되게 되면 그때 엔드갭 간격을 재는데 틈새를 재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틈새 게이지 즉 필러 게이지고 다른 말로 우리가 디그니스 또는 시그니스 게이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엔드갭 측정할 때는 반드시 시그니스 게이지 즉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제작 자동차 등의 성능 기준에서 2점씩 또는 3점씩 안전띠, 안전벨트입니다. 골반 부분 부착 장치는 몇 kgPa의 하중에 약 10초 이상 견뎌야 되느냐? 요거 외우셔야 됩니다. 2270kgPa입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그냥 암기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연소실 최적이 210cc고 행정 최적이 3780cc래요. 이때 디젤 6기통 기관의 압축비는 얼마인가? 디젤 좀 높죠, 압축비가. 한 12에 한 15 정도에서 한 18, 19 정도 이게 왔다 갔다 해 압축비가 상당히 높아요. 가솔린은 우리가 1편에서도 공부하셨죠. 가솔린은 제가 그냥 9대1 하십시오 이랬습니다. 9 정도가 넘어가 버리면은 노킹이 일어나요. 휘발유는. 그래서 계산 문제를 만들더라도 어느 정도 맞게 만든단 말이야. 따라서 9대1인데 현재 디젤은 이게 부가 없잖아. 그 다음에 디젤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산해 봐야 되는 거는. 그래서 압축비는 연소실 최적분의 연소실 최적 플러스 행정 최적이죠. 이걸 그대로 넣어보면은 연소실 최적 210 플러스 3780 요거 계산하면은 약 19가 납니다. 따라서 압축비는 19대1이 되겠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자, 내연기관 밸브 장치에서 밸브 스프링의 점검과 관계가 없는 것은 자, 우리 밸브 스프링 점검은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가만히 놔뒀을 때 보는 자유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 이게 똑바로 서야 되는데 약간 꺾여, 기울어져. 그래서 이게 직각도. 그 다음에 자꾸 압축을 하다 보면 장력이 약해지죠. 그래서 장력이 얼마냐? 그래서 이것은 표준에 대해서 자유고 3% 한도 갑니다. 3% 이상 줄면 교환. 직각도 3% 이하 꺾어지면은 교환. 장력은 규정보다 약 15% 이상 장력이 약해지면 교환이 돼야 된다. 이 장력을 검사하는 거 뭐예요? 장력 테스트를 하고 있죠. 그래서 버니어 캘리퍼스 이런 걸로 측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호일의 수하고는 관계가 없다. 정답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신품 라제다의 냉각수 용량이 원래 30리터인데 물을 넣었더니 15리터밖에 안 들어가지 않는다면 코어의 막힘률은 얼마가 되겠느냐? 프로테이지를 보는 거니까. 자, 냉각수 신품분의 신품 마이너스 구품 곱하기 100. 이것이 바로 라제다 코어 막힘률이죠. 따라서 얼마예요? 30리터. 그 다음에 30리터 마이너스 15리터 하게 되면 얼마 나와? 50%가 나온다. 100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전자제어 기관에서 배기가스가 재순환되는 EGR 장치의 EGR율을 바르게 나타내는 것은 어느 것이냐? 이건 공식만 가지고 물어봤네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계셔야 될 내용이에요. EGR율은 바로 2번입니다. 흡입 공기량 플러스 EGR 가스량분의 EGR 가스량 곱하기 100. 정답 2번. 무조건 암기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공기량 검출 센서 중에서 초음파를 이용하는 센서는 뭐냐? 초음파, 전파를 막 주는데 그때 와류가 일어나게끔 핀을 만들어 놓고 공기가 들어가다가 와류가 일어나는데 한쪽에서 전파를 막 쏴. 그래서 와류가 전파를 막 갈라가지고 밑에서 수신되는 게 얼마냐? 이렇게 해서 공기량을 검출하는 거야. 이게 바로 칼만 와류식 에어플로 센서라고 합니다. 공기량 검출 센서 중에 하나죠.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차량 주행 중 감속 시 스로틀 밸브가 급격히 닫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운전성을 좋게 하는 것은 뭐야? 바로 대시포드입니다. 이게 진공도를 이용해서 진공호스에서 고무막을 사용해서 딱 닫아도 서서히 닫히게끔 해주는 게 바로 대시포드라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14번. 내연기관에서 언더스퀘어 기관, 우리가 언더스퀘어 기관, 오버스퀘어 기관, 일반 스퀘어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더스퀘어 기관이라는 것은 실린더 내경분의 행정이 1보다 큰 거. 그 다음에 실린더 내경과 행정이 1과 같은 거. 실린더 내경이 행정보다 1보다 작은 거. 이런 걸 오버스퀘어 기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냐? 3번. 즉 실린더 내경분의 행정이 1보다 큰 거를 갖다가 우리는 언더스퀘어 기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피스톤 헤드 부분에 있는 홈, 즉 말해서 히트댐이라고 하는데 열을 막는 거예요. 히트댐의 역할은 뭐냐? 제1번 압축을 끼우는 홈이다. 열의 전도를 방지하는 홈이다.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함이다. 응력을 집중하기 위한 힘이다. 자, 피스톤 헤드에 있는 홈의 역할은 뭐냐? 열의 전도를 방지하는 홈입니다. 따라서 맨 위에 있는 헤드의 열이 밑에 스커트 부분으로 가지 말라고 잘라놓은 홈이에요. 그래서 그게 바로 히트댐이야. 이게 열이 전달이 되려면 이어져야 되는데 홈이 있다 보니까 전달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스커트 부분에서 팽창이 일어나지 말고 링을 통해서 실린더 벽으로 전달을 해라. 그래서 홈을 파놓습니다. 그게 바로 히트댐 홈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은 열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제 2번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16번. 전자제 엔진에서 연료 펌프 내부에 있는 첵밸브가 하는 역할은 뭐냐? 첵밸브. 차량 전복 시 화재 발생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이건 안전밸브라고 있어요. 연료 라인의 과도한 연료 압 상승을 방지해서 목적으로 사용한다. 이거는 연료 압력 조절기가 하는 일이고, 연료 라인에 적정 작동함이 상승될 때까지 시간을 지연시킨다. 이건 아니고, 인젝터에 가해지는 연료의 잔압을 유지시켜서 페이퍼록 현상을 방지한다. 공급된 연료가 시동을 꺼도 계속 연료 탱크로 가는데 인젝터까지 딱 갔다가 갑자기 연료를 딱 공급을 안 해. 그러면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압력이 있다니까. 그때 첵밸브가 딱 닫아서 어느 정도 압력을 딱 걸어주는 거야. 그래서 밀폐된 공간에서 어느 정도의 연료의 압력이 있다 보면은 베이퍼록 현상도 안 일어나고, 그 다음에 다음번 시동 걸 때 미리 걸려있는 압력 때문에 연료가 분사가 빠르게 되겠죠. 그래서 시동성이 상당히 좋아진다. 그래서 16번의 첵밸브의 역할은 바로 잔압을 유지시켜서 베이퍼록 현상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기관의 최적 효율이 떨어지는 원인과 관계가 있는 것은, 자, 흡입 공기가 열을 받았을 때, 그래서 우리가 그 과급기, 즉 터보를 쓰는 것은 뭘 써요? 인터쿨러를 쓰죠. 뜨거운 공기가 많이 들어가 버리게 되면 오히려 최적 효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공기를 식혀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인터쿨러 쓴다 그랬어. 관계가 있는 것은 먼저 정답이 나오는 흡기 공기가 열을 받았을 때. 그래서 공기가 좀 너무 뜨거우면 안 된다는 얘기야. 과급기 설치할 때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래서 17번은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디젤 기관의 연소실 형식에서 직접 분사식의 장점이 아닌 것은, 자, 직접 분사식은 연소실이 아주 간단하죠. 그 다음에 냉간 시동이 용이하다. 그 다음에 연료율이 좋다. 하지만 분사 노즐의 상태에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분사 압력이 높아요. 대신에 얘가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배기 계통에 설치되어 있는 지코니아 산소 센서, O2 센서가 배기가스 내에 포함된 산소의 농도를 일반적으로 검출하는 방법은 전기죠, 전기. 기전력, 전기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0.1에서 0.9V의 전압이 나옵니다. 가장 혼합비가 적절할 때 이론적인 완전연소 혼합비 14.7대 1이죠. 그죠? 이게 이론적인 완전연소 혼합비 나왔을 때에 가장 O2 센서에서 받는 게 뭐야? 적당한 게 4.5V입니다. 4.5V, 요 중간. 그래서 높게 나오면 혼합기가 진한 것이고 작은 전압이 나오면 혼합기가 희박한 거예요. 따라서 이거를 계속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해서 여기에 되게끔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기전력의 변화다. 이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디젤 기관의 연료 세탄가와 관계가 없는 것은 세탄가는 기관 성능에 크게 영향을 주죠. 세탄가가 높으면 착화 지연 시간을 단축시킵니다. 세탄가란 세탄과 알파 메틸 나프탈린의 혼합액으로서 세탄의 함량에 따라서 다르다. 맞습니다. 옥탄가가 낮은 디젤, 이 디젤에서는 옥탄가라는 얘기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휘발유에서 옥탄가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1번, 배기가스의 일부를 배기계의 흡기계로 재순환시켜서 질소산화물 생성을 억제시키는 장치는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즉 EGR 시스템이죠. 네, 정답 3번입니다. LP가스 용기 내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서 폭발 등의 위험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바로 안전밸브입니다. 폭발 위험이니까 안전 딱 나오잖아요. 그죠? 그냥 이거는 여러분들이 외우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알이라고 믿습니다. 자, 1번이 정답입니다. 흡기장치에는 공기 유량 계측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때 공기 질량 측정 방식에 해당하는 질량을 측정해. 이거는 바로 여러분들 암기하고 계셔요. 그냥 열선식입니다. 열에다가 코일에다가 전기를 집어넣어서 그게 가열이 되죠. 그때 공기가 들어가면서 얘를 식혀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항 변화가 생겨. 그 저항 값을 가지고 전기가 변화되는 저항을 통과할 때 전압도 변하죠. 그 전압 값을 가지고 ECU가 현재 공기량이 얼마가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걸 질량으로 검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선식입니다. 23번에는 3번이 정답입니다. 자, 24번. 자동차의 중량을 엔진 하우징에 지지해서 바퀴를 떼지 않고 엑셀축을 빼낼 수 있는 방식. 이거 제가 이론할 때 수업할 때 누누이 얘기했죠. 바퀴를 떼지 않고도 엑셀축을 뺄 수 있는 거 같이 빠집니다. 전부동식이죠. 자, 2번이 정답이고요. 자동 변속기를 제어하는 TCU 컴퓨터입니다. 입력되는 신호가 아닌 것은 입력 신호를 보자고요. 이니비터 스위치 들어가죠. D인지 파킹인지 R인지 신호를 줘야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스로틀 포지션 센서 엔진에서 RPM 즉 기관의 상태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스로틀 포지션 센서에서 밸브의 궤도량을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RPM도 알아야 되겠죠. 엔진의 회전수. 하지만 휠 스피드 센서 이거는 ABS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변속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바퀴의 회전 속도를 검출하는 휠 스피드 센서 이건 ABS다. 26번. 자동 변속기에서 일정한 차속으로 주행 중 스로틀 밸브 궤도를 스로틀 밸브를 갑자기 증가시키면 시프트 다운이 되어서 큰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킥다운이라고 그러죠. 킥다운. 딱 떨어지면서 3단에서 2단 딱 떨어져서 쫙 나가는 거. 이런 형태 킥다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27번. 수동 변속기 차량에서 클러치판에서 접속 시에 회전 충격 흡수하는 거. 딱 볼 때 비틀림, 회전 충격하는 건 그 안에 우리 스프링 4개 있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댐퍼 스프링입니다. 쿠션 스프링 뭐예요? 디스크 라인이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판 스프링 형태로 생긴 거. 그게 바로 쿠션 스프링입니다. 수직 충격 흡수하고 이건 회전 충격하는 것은 댐퍼 스프링이 회전 충격을 흡수합니다. 28번. 전자제어 제동장치 즉 ABS에서 바퀴가 고정되는 것을 검출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런 휠 스피드 센서입니다. 속도를 보면 알죠. 딱 잠겼는지 안 잠겼는지 도는지 안 도는지 이걸 검사하는 게 바로 스피드 센서입니다. 29번. 차륜 정렬 상태에서 캠버가 과도할 때 캠버 위에가 너무 많이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과도할 때 타이어의 마모 상태는 어떻게 되느냐? 트레드의 한쪽 모서리만 이렇게 되면 바깥쪽만 마모되겠죠. 안쪽으로 들어오면 또 이 안쪽만 마모되고 그래서 트레드의 한쪽 모서리가 마모된다. 29번은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0번. 변속기의 기능 중 틀린 것은 기관의 회전력을 변화시켜서 바퀴에 전달하죠. 변속기는 여러분들 고속으로 갈수록 속도가 빨라진다 해서 속도를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변속기가 고속으로 가면은 어떻게 돼? 힘은 줄고 속도는 엔진만도 못해요. 그래도 그래서 저속으로 갈수록 회전력을 증대시켜주는 장치예요. 후진을 가능하게 하죠. 역전을 가능하게 하고 정차할 때 기관을 공전 상태 우리가 중립해 놓으면 공전 상태로 오죠. 기관의 회전수를 높이는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가 주행 중 앞부분이 심한 진동이 생기는 현상, 즉 트램프가 되는 주 원인은 뭐냐? 바로 바퀴의 불편형, 스프링 아래 질량이죠. 그죠? 트램프. 위 상하를 막 뛰는 거, 바퀴가. 요걸 보고 우리가 바퀴의 불평형, 트램핑이라고 하죠. 트램핑. 32번. 주행 중 타이어의 열 상승에 가장 영향을 적게 미치는 것. 고속 주행하면 공기는 팽창을 하고 열이 납니다. 이때 공기압 증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탠딩 웨이브 현상, 이럴 때 우리가 스탠딩 웨이브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속 주행 시에 공기압을 약 10에서 15% 정도 더 증가시켜라 하게 되죠. 그래서 공기압 증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33번. 전자제어 현가 장치에서 보기의 설명으로 맞는 것은, 자, 조향 휠 각 속도 센서와 차속 정보에 의해서 롤 상태를 조기에 검출해서 일정 시간 감쇄력을 높이고 차량이 선의 주행 시 롤을 억제하도록 한다. 이게 뭐냐 이거죠. 이건 바로 안티 롤 제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암기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정답 3번입니다. 34번. 동력 조향 장치에서 오일 펌프에 걸리는 부하가 기관 아이들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경우 오일 펌프 압력 스위치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건 바로 기관 아이들링 회전수를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부하를 뺏기죠. 그러니까 공전을 부조 일어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싹 올려줍니다. 그래서 기관 아이들링 회전수를 증가시킨다. 3번입니다. 35번. 자동 변속기 차량의 토크 컨버터 내에서 고속 회전 시 터빈과 펌프를 기계적으로 직결시켜주는 거. 이 펌프가 오일을 쏴가지고 터빈을 돌려주고 동력을 변속기에 전달을 하는데, 이거는 어쨌거나 유체로서 동력을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100% 효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고속이기 때 엔진에 여유 출력이 남으면 너무 동력이 아까우니까 기계적으로 결합시키는 거. 컨버터 내에 있어요. 우리 배웠죠? 댐퍼 클러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댐퍼 클러치가 이어져서 동력을 1대1로 전달합니다. 36. 제동 배력 장치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하이드로백 내의 작동 중 설명으로 틀린 것을 말했습니다. 밟지 않으면 진공 밸브 열려 있고 공기 밸브 닫혀 있다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진공 밸브가 닫히면서 공기 밸브 열립니다. 이때 가고 싶어서 쩔쩔맸던 그 다이어프램 막이 공기 밸브가 탁 열리니까 어떻게 돼? 쑥 밀고 들어가요. 그런 내용이 바로 배력 장치입니다. 자, 공기 밸브는 닫힌다. 이거 틀렸네. 진공 밸브가 닫히고 동력 피스톤이 하이드롤 실린더 쪽으로 움직이죠. 마스터 실린더 쪽으로 움직여요. 동력 피스톤 앞쪽은 진공 상태다. 그렇죠. 진공 상태는 뭐 당연한 거지, 평상시에. 그래서 공기 밸브가 닫히는 게 아니라 페달을 밟았을 때는 공기 밸브는 열리는 거고 진공 밸브는 닫힙니다. 37번. 일반적인 브레이크 오일의 주성분은 뭐예요? 우리가 알코올과 피마자 기름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피마자 기름 내가 설명했는데, 아주까리, 식물 있죠, 식물. 아주까리 열매가 바로 피마자입니다. 그래서 피마자에다가 알코올을 섞은 건데, 공업용 미신기름 같은 거, 냄새, 그런 정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38번. 조향장치가 갖춰야 할 조건으로 틀린 것은, 조향 조작이 주행 중 충격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 밖에 충격이 핸들에 잘 오지 말아야 된다 이거야. 비가역식이어야 되는데 보통 다 반가역식. 그것도 요즘은 동력 조향장치니까 오일이 다 흡수를 해버려요. 조작하기 쉽고 방향 전환이 원활하게 행해져야 된다. 선회 시 정황이 좋고 선회 다음에 보건성이 줘야 된다. 보건성을 주는 게 뭐야? 바로 앞차선 정리해서 캐스터라는 거. 조향 핸들의 회전과 바퀴의 선회차가 너무 크면, 난 핸들 많이 돌렸는데 바퀴 요만큼밖에 안 가. 안 되겠죠? 그러면 사고 나셨지. 정답 4번이 틀린 겁니다. 자, 39번. 유압식 브레이크 장치에서 브레이크가 풀리지 않는 원인은 그랬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풀리지가 않아. 그 원인은 먼저 오일 점도가 낮기 때문에? 아니죠. 파이프 내 공기 혼합, 이렇게 되면 오히려 브레이크가 안 들죠. 베이퍼록 때문에. 그 다음에 체크밸브 접촉 불량, 그 다음 접촉 불량이 되면은 잔압을 유지 못하니까 베이퍼록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제동력이 좀 늦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마스터 실린더에 리턴 구멍이 막혀버리게 되면 나갔던 오일이 다시 들어오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압력이 걸려서 휠 실린더에 슈라든가 또는 캘리퍼에 오일이 나가 있어서 브레이크를 잡고 있어요. 따라서 브레이크가 안 풀리는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0번. 종감석 및 차동장치에서 구동 피니언의 일수가 6이고 링기의 일수가 60이래요. 그 다음에 추진축이 이미 이제 변속기에서 변속비를 다 거치고 나온 동력이야. 회전수야. 추진축이 1000rpm일 때 왼쪽 바퀴가 150rpm이었다. 이때 오른쪽 바퀴는 몇 바퀴 도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한 문제입니다. 문제는 장구한데 정답은 굉장히 산수고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먼저 종감속비를 한번 구해보자고요. 종감속비는
링기어스가 60이죠. 그럼 60을 갖다가 구동핀의 연이로 6으로 나눠줘. 그럼 얼마야? 응? 얼마야? 10이죠. 10이란 말이야. 거기다가 추진축이 1000rpm 돌았어요. 그러면 1000rpm을 10으로 나눠주면 돼. 그럼 얼마예요? 100rpm이죠. 100rpm인데 양쪽에 왼쪽 바퀴, 오른쪽 바퀴 만약에 차동 장치가 없다고 하면 똑같이 100백이 돌아가야 되는데 이때 자동차가 보니까 한쪽 바퀴가 150rpm이 돈대요. 그럼 이게 분명히 선회하는 거란 말이야. 따라서 100백이 돌아야 되는데 100바퀴하고 100바퀴가 돌아야 되는데 한쪽이 150이 돌아. 그러면 나머지 어떻게 돼? 여기는 어떻게 돼? 52쪽으로 넘어갔으니까 나머지는 얼마야? 50rpm이 도는 거야. 그래서 이와 같이 차동 장치 때문에 이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50rpm이 되겠습니다. 자, 41번 2오hm, 3오hm, 6ohm의 저항을 병렬로 연결해서 12V의 전압을 가하면 흐르는 전류는 얼마냐 그랬습니다. 전류를 물어보는 건데 이때 병렬 접속의 저항값을 알아야만이 오음의 법칙을 이용해서 전압을 주어졌으니까 먼저 저항값을 구하고 전압을 알게 되면 전류를 찾아낼 수 있겠죠. 따라서 합성저항, 병렬 접속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6분의 1이죠. 요거 분모 공통으로 만들어 버리면 6분의 3 플러스 6분의 2 플러스 6분의 1이에요. 그래서 쭉 합치면 얼마예요? 6분의 6이죠. 그래서 약분해서 요거는 1ohm이 나온 겁니다. 오음의 법칙을 알아야 되겠죠. 이제 저항값 알았고 전압값 알았으니까 오음의 법칙을 할 때 여러분들 이렇게 배웠죠. E는 IR, I는 R분의 2, R은 I분의 2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한번 대입을 시켜보자고요. 전압이 몇 볼트라고요? 12V. 그 다음에 전류를 물어본 거니까 R분의 2니까 12의 R 값이 얼마야? 일단 1오hm 나왔죠. 그래서 이거 해보면 얼마야? 12A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따라서 이렇게 병렬 접속에 합성 저항을 해서 저항값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전압이 주어졌으니까 전류는 이렇게 I는 R분의 2 ohm의 법칙에 따라서 12A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2번 자동차의 경운기에서 음질 불량의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다이어프램에 균열이 발생하면 찌그러지는 음이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전류 및 스위치의 접촉이 불량해도 그럴 수 있고 가동판과 코어에 헐검이 나타나도 전류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불량한 음이 나타날 수 있는데 경운기 스위치 쪽에 배선이 접지되었다. 당연히 접지되었습니다. 모든 전원이 헤드라이트를 빼고는 전부 다 접지. 차체 전체가 다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플러스만 단속을 해서 소리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4번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래서 거리가 먼 것은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43번 다음 전기 기호 중에서 트랜지스터의 기호는 어떤 것이냐 물어봤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뭐예요? 다이오드죠. 전류가 한쪽 방향으로 흐르는 다이오드.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변 저항 같은 거 얘기하는 거고 2번을 보실까요? 2번을 보면은 보통 우리가 트랜지스터가 이렇게 돼 있죠. 컬렉터, 이미터, 그 다음에 베이스, 그죠? 요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랜지스터의 기호는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44번 백 워닝, 이게 후방 경보 시스템인데요. 이 기능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어떤 것이냐? 자, 차량 후방의 장애물을 감지해서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장치죠. 차량 후방의 장애물은 초음파 센서를 이용해서 감지한다. 후방의 장애물 형상에 따라서 감지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죠? 형상에 따라서. 차량 후방의 장애물을 감지 시 브레이크가 작동해서 차속을 감속시킨다.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45번 자동차 에어컨에서 고압의 액체 냉매를 저압의 기체 냉매로 바꿔주는 구성품은 어떤 것이냐? 바로 팽창 밸브죠. 팽창 밸브에서 안개처럼 빡 뿜어져요. 그러면서 거기서 압력이 뚝 떨어진다고. 그래서 고압에서 기체 냉매를 바꿔주는 것이 바로 팽창 밸브다. 정답 2번입니다. 자, 46번 전자제어 기관의 점화 장치에서 1차 전류를 단속하는 부품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파워 트랜지스터는 증폭 기능도 갖고 있지만은 스위칭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ECU에서 점화 그 순서에 따라서 베이스에다가 신호를 주면은 컬렉터에서 대기하고 있던 전기가 2m로 쑥 빠지면서 전기가 흐르게 되는 거죠. 따라서 1차 전류를 단속하는 파워 트랜지스터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7번 논리 소자 중에서 입력 신호 모두가 1일 때에만 출력이 1로 되는 회로는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그냥 암기하고 계세요. AND 논리 곱입니다. 자,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 우리가 전자 공부하실 때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 한번 보시면 되겠지만은 굉장히 좀 까다롭죠. 암기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이런 거 나오게 되면 문제 자체 그냥 외우세요. 47번에 2번. 자, 48번
자동차용 배터리를 급속 충전할 때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주의할 때 사항은 바로 배터리를 자동차에 연결해 놓고서 충전할 경우에는 반드시 마이너스인 접지 터미널을 떼어놓고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과충전이라든가 충전으로 인해서 발전기에 다이오드가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될 수 있는 대로 짧은 시간에 실시하고 충전 중에 전액의 온도가 45도씨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할 것. 너무 온도가 많이 올라가면 수소 가스도 나오고 있는데 극판들이 손상이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답 2번인데 충전 전류는 용량 값의 약 2배 정도의 전류를 할 것. 이게 아니라 2배가 아니죠. 그럼 100A면 200A로 충전하나? 그게 아니고 2분의 1A. 그래서 100A짜리 배터리일 경우에는 급속 충전이다 보니까 50A 정도로 짧은 시간에 급격하게 넣어주는 거야.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짧은 시간에 해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정답 48번에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49번. 자동차용 AC 발전기의 내부 구조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자 보면은 자동차용 AC 발전기는 전기가 나오는 코일이 뭐야? 스테이트 코일. 자석을 만들어주는 코일은 무슨 코일? 로터 코일. 그 로터 코일에다가 전기를 집어넣어 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들어가는 전기와 나오는 전기만 있으면 되죠. 그게 브러쉬와 슬립링이 닿잖아요. 그죠? 그래서 AC 발전기의 내부 구조가 가장 밀접한 것은 슬립링이 정답이에요. 전기자라든가 오버러닝 클러치라든가 정류라든가 이런 것들은 바로 DC 전동기에 들어가는 부품들이죠. 네, 그거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자, 50번. 다음 그림과 같이 자동차 전원장치에서 IG1과 IG2로 구분된 이유로 옳은 것은 어떤 것이냐. 이렇게 회로들을 보면 IG1, IG2가 있어요. 왜 이렇게 두냐면은 스타트할 때, 시동 걸 때 시동이 필요한 전원 외에 전원을 차단해서 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만들어서 IG1으로 해놓게 되면 점화장치로도 가고 뭐로도 가고 각 전기 계열로 쫙 전기가 공급하게 되면 그만큼 전류가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기동전동기로서 많은 전류를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IG1, 2로 나눠가지고 하다 보니까 시동 걸 때는 점화장치하고 전동기에 많은 전류만 단독으로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분류를 해 놓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1번. 공기공구, 그렇죠? 에어공구죠. 에어공구의 사용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공구의 교체 시에는 반드시 밸브를 꼭 잠가서 탈착하고 부착하고 해야 됩니다. 만약 틀어놓은 상태로 되면 PP가 잘못하면 튕겨 나갈 수가 있어요. 활동 부분은 항상 윤활유 및 또는 그리스를 구비한다. 에어공구들은 항상 오일이 있습니다. 그 오일을 넣어줘야 윤활돼야 마모도 안 일어나고 힘도 좋아지고 그래요. 그 다음에 사용 시에는 반드시 보호구를 착용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공기공구를 사용할 때는 밸브를 빠르게 열고 닫는다. 아니고 천천히 열고 천천히 닫아주는 것이 맞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자, 52번. 정밀기계를 수리할 때 부속품을 세척하기 위하여 가장 안전한 방법은, 그래서 걸레로 닦으면 오히려 그 칩 같은 것들이 더 묻어나요. 와이어 브러쉬, 물건에 손상을 줄 수가 있죠. 소를 이용한다. 이거보다는 에어건으로 불어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인적 문제와 물적 문제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야 된다. 다음 중 인적 문제에 해당하는 것은 어느 것이냐? 교육이죠. 안전교육의 결함이다.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엔진 가동할 때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화 작업으로서 가장 먼저 취해야 될 안전한 방법은 어떤 것이냐? 무조건 화재가 난 곳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엔진룸에다 무조건 모래를 갖다 퍼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물을 붓는 것도 안 돼요. 유리 화재일 수도 있으니까. 또 전기 화재도 있을 수 있고. 엔진을 가속해서 팬으로 바람푼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일단은 불이 어디서 났는지 점화원을 먼저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는 소화기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차단을 해야 됩니다. 정답 3번입니다. 55번. 스패너 작업할 때 가장 안전한 작업 방법은, 여러분들 스패너 보면은 오픈핸드 렌치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런데 요것이 방향이,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스패너가 무조건 된 게 아니라 이렇게 방향이 약간 틀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항상 이렇게 위로 이렇게 꺾어진 부분, 내가 손을 이렇게 잡았을 때 이렇게 고정조, 이것도 우리가 그 조정 스패너 있죠. 왜? 조정 스패너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조가 이렇게 있어갖고 여기 조정하는 것들 있죠. 왜? 이게 고정조고 이동하는 것이 이동조야. 따라서 항상 이 고정조에 힘이 걸리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스패너도 약간 걸려있는 거 풀 때 또 조일 때 항상 이 고정조에 힘이 걸리게끔 해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56번. 자동차에서 와이퍼 장치 정비 시 안전 및 유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와이퍼 정비할 때 전기 회로 정비 후 단자 결선은 사전에 회로 시험기로 측정 후 결선한다. 맞죠? 그 다음에 브레이드가 유리면에 닿지 않도록 해서 작동 시험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겨울철에는 동절기용 세정액을 쓴다. 그래야 얼지 않겠죠. 그런데 요즘은 다 사계절용이에요. 와이퍼 전동기의 기어나 캠 부위에 세정액을 적당히 유입시킨다. 안 되죠? 이때는 그리스라든가 오일이 있기 때문에 세정기로 세척을 하게 되면은 윤활 부분이 윤활 성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삐그덕거리고 작동에 불안전한 작동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세정액을 닿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자, 57번. 부동액의 점검은 무엇을 하느냐? 부동이 비중 측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중계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비중계, 광학식 비중계. 58번. 자동 변속기 분해 조립 시 유의사항 이 중에 틀린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먼저 자동 변속기는 굉장히 정밀한 부품입니다. 실 오락이 하나만 들어가도 작동에 이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작업 시 청결을 유지하고 작업해야 되고, 클러치판이라든가 브레이크 디스크는 자동 변속기 오일로 세척하는 것이 맞습니다. 원래는. 근데 오일이 워낙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 자동 변속기만 전문을 하는데 보면은 세척류라는 게 따로 있어요. 값도 싸요. 그래서 그런 세척류로 세척을 한 다음에 조립할 때 브레이크 오일을 묻혀가지고 조립을 해줍니다. 조립 시 게스킷이라든가 오일실 같은 것은 반드시 새 것으로 교환해 주는 것입니다. 분해된 모든 부품은 걸레로 닦아낸다.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 걸레로 닦다 보면 실 오라기 같은 거 걸려가지고 나중에 작동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 정답 2번입니다. 자, 59번. 자동차 정비 작업 시 안전 및 유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자동차를 정비할 때 기관을 운전 시에는 일산화탄소가 생성되기 때문에 환기장치를 반드시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점압 블록을 청소할 때는 보안경을 쓰는 것이 좋다. 왜? 카본 같은 것들이 막 튀어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기관을 드러낼 때 체인 및 리프팅 블랙켓은 중심부에 튼튼히 걸어야 된다. 이거 자중을 이용하는 거죠. 헤드를 블록에서부터 분리하는 방법. 나무나 고무메모로 두들겨서 떼어낸다. 또 블록의 자중을 이용해서 헤드를 체인 블록에 들어 올리게 되면 블록 무게가 무겁다 보니까 떨어진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압축 압력을 이용한다 있잖아. 크랭크축을 돌려서 피스톤이 압축 압력을 걸려서 그 팽창 압력에 의해서 실린더 헤드를 들썩들썩하게 해서 떨구는 방법. 이때 드라이버라든가 정을 이용해서 때려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2번. 헤드 가스키 닿는 표면에 스크레이퍼로 큰 압력을 가해서 깨끗이 긁어낸다.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면이 손상이 되면 나중에 가스켓을 새 걸 꼈어도 압축가스가 새나갈 수가 있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자, 60번. 자동 변속기와 같이 무거운 물건을 운반할 때 안전사항을 골라라. 그런데 거기서 틀린 것을 골라라 그랬어. 인력으로 사람이 운반할 때 다른 사람과 협조해서 조심성 있게 운반해야 되죠. 무거운 물건이니까. 다음에 체인 블록이라든가 또는 리프트를 이용한다. 작업장에 내려놓을 때는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러나 반드시 혼자 힘으로 운반한다. 이 전체적인 보기에 나열된 것을 봤을 때는 4번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